네,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외교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중 대화 채널을 풀 가동하면서 그야말로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밀착된 한중 관계 북한이 어깃장을 놓는 것은 아닌지 다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의 강승규 교수님, 그리고 연합뉴스 북한부 이봉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기자에게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적십자 실무 접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일단 의제가 어떤 건지 성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남과 북은 오늘 오전 10시 50분부터 남측의 그 평화의 집에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실무 절차 협의 문제로 다소 지연됐습니다. 아직까지도 남북은 접촉을 계속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접촉의 목적은 남북은 지난달 25일 그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합의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규모와 장소,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정부는 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 70주년 기념사 경축사에서 직접 밝힌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북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이산가족 상봉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지금이 이제 저녁 시간인데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이야기들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사실 지난 3일에 중국 열병식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어떤 역대 최상의 관계임을 좀 만천하에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북한에서 특히 이제 이 광경을 보면서 심기가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실무 접촉이 진행 중입니다. 그 북측 실무진들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혹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지 혹시 그런 불편한 심기들을 좀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남북 간의 접촉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무진들의 어떤 분위기가 현재 흘러나온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한중 양국이 어느 때보다도 끈끈해진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속은 쓰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북한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도 감지가 되는데요. 북한은 최근 박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 발언에 대해 극히 무엄하고 초보적인 정치적 지각도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통일 관련 언급을 흡수 통일 음모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남한이 밀착된 한중 관계를 이용해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낸 다음 흡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네, 교수님 일단은 상봉 장소가 금강산 면회소가 유력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항상 북한에서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응하면서 수락을 하면서 뭔가 다른 문제들과 좀 연계시켜서 조건부로 내거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금강산 관광 문제 재개하자 이런 이야기는 없지만 만약에 북한에서 이 문제를 조건으로 내건다면 우리 정부가 수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저희가 보기에 좀 아리송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8월 25일 날 최고위급 회담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예. 또 6개의 합의서까지 나왔는데 혹시 그 합의서를 하면서 우리가 혹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좀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사인을 준 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또 저희들이 해볼 수 있거든요. 북한은 항시 이산가족 상봉을 자신들의 칼로 생각하죠. 자신들의 무기로 생각하고 그걸 주는 대신에 항시 뭘 얻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이 이번에 8월 25일 날은 확성기를 끊은 거죠. 예. 확성기를 끊는 걸 얻었는데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혹시 요구하지 않았을까. 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며칠 전에 우리 홍영표 장관께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오이사 해제를 푸는 거는 그 선결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거꾸로 우리가 얘기하면 오이사 해제 조치가 계속 있더라도 계속 그 금지가 됐더라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얘기가 됐으면은 아마 지금 회의에 그 얘기를
반드시 북한에서 하겠죠. 자신들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강산 관광 문제도 그렇지만은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북한에서 좀 이거는 없애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5.24 조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에서도 이번 그 실무 접촉이라던가 이산 상봉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고 우리도 순수하게 의지가 있다는 거를 좀 피력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동안 너무 원했던 거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확성기를 끄는 조건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제시해서 그렇죠. 했잖아요. 예. 했는데 지금 여기다가 5.24 조치 해제까지 만약에 북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번 첫 회의가 우리가 8.25 합의 사항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다 대고 5.24 조치를 해제를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국제사회나 우리가 볼 때 북한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다만 북한은 결국에는 최고의 목표는 5.24 조치를 해제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게 1차 목표고 나머지 최종의 목표는 5.24 조치 해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산 가족 지금 실무 접촉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그 쟁점을 보일 수 있는 이 몇 가지 중에서 시기 문제가 좀 조율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시기적으로 10월 10일이 당 창건일 아니겠습니까? 북한 당 창건일인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전에 좀 이뤘으면 좋겠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인데 북한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우리 측은 이제 다음 달 10일 이전에 이제 이산 가족 상봉을 이제 열자는 입장인데요. 네. 다음 달 10일은 북한 노동당이 창건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이 이날에 앞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다음 달 10일에 앞서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8.25 남북 합의로 조성된 대화 국면이 물거품이 되는 셈인데요. 이 점 때문에 우리 측은 가급적 빨리 이산 가족 상봉을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반대로 10일 이후에 하자는 입장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동당 창건 행사 준비 때문에 바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건 이번 접촉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발표가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남았으니까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 핵실험, 뭐 무력 도발이 있을 것이다. 다음 달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산 가족 상봉이랑 이 당 창건일이랑 겹치게 되면 그렇다고 북한이 애써 이산 가족 상봉을 하고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력 도발을 안 하겠다라고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10월 1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준비를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 때문에 그걸 늦춘다.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10월 10일 이후로 늦추면 늦출수록에 북한은 자신들이 칼자루를 쥐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도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렇게 하자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산가족 상봉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이어서 유엔 제재가 나오고 말이죠. 또 그래서 또 다시 북한에서 반응으로 4차 핵실험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산가족 상봉은 물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10월 10일 전에 만약에 한다면은 그 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남과 북 사이에서 이제 시기 조율 문제가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접촉 대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산 상봉 문제 북한에서는 꽤 좀 예민하게 보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과거부터 좀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 측면이 있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그 독재 수령 체제에서 체제 유지를 하려면 그것이 보완이 되고 정보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네.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어찌됐건 뭐 200명 정도가 만나지 않습니까? 또 그 가족들도 만나고 또 하룻밤 잘 수도 그렇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체제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김정은 정권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부담이 되는 거죠. 또 그걸 통해서 또 어떤 자유의 물결, 또 어떤 인권에 대한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 전단지나 확성기나 뭐 거의 비슷한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는 이산가족을 하면 할수록에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감춰놓고 네. 항시 남한에서 원하면 조금씩 협상의 풀어주는 카드로 거예요. 이용하는 그렇죠. 셈이군요. 6만 6천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 거기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6만 6천 명인데 거기서 100명이 만나면 660분의 그렇죠. 1이지 않습니까? 예. 그만치 풀어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까워서 지금 저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나 진정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직전에 또 불발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끝까지 순항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변수가 북한의 없을까요? 본질이죠. 예. 항시 뭘 하다가도 말을 바꾸고 또 연기하고 기만하고 우리 김빼기 전략을 그러게요.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칼자루가 중요한 거거든요. 주도권이. 남북관계가 주도권이 중요한 건데 제가 이번에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그걸 풀어준 거죠. 풀어줘서 일단 주도권은 북에 넘어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진정성을 보고 국제사회가 주시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쉽게 그 말을 바꾼다거나 기만 전술로 나오기는 어렵지만은 예. 그래도 북한의 본질상 자신들의 체제에 손해가 된다거나 이득이 없다면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이 어떤 언급을 좀 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일단 오늘 나온 건데요. 그 북한 외무성이 그 대변인 명의로 이제 담화를 냈습니다. 네. 그 담화를 보면 최근 이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의 합의를 통해 남북이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요 내용입니다. 북한은 이번 합의가 조선반도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미군 주둔의 구실도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미군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하고 남북이 교전 직전까지 치달았던 것도 미군이 투입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기간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편 이번 담화는 주한미군 주둔 70주년을 맞아 나온 것입니다. 미군은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8일부터 한국에 주둔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 얘기는 뭐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틈만 나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하필이면 왜 오늘 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지금 남과 북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날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도 이산가족 상봉 우리 실무회담 또 예. 어떤 회담을 진행할 때 항시 그런 그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꺼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일단 회의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남과 북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지금 우리 고위급 회담 그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주한미군이 우리 남조선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걸 거꾸로 역으로 보여주려고 그런 선전전을 펼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아무튼 뭐 이산가족 상봉 끝까지 잘 성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난기류들이 곳곳에서 좀 포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박 대통령이 방중 이후에 그 통일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번에 중국 방문으로 인해서 동북아 외교 어떤 구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중국이라고 하는데 왜 중국하고 논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일단은 지난 4일이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였는데요. 네. 박 대통령이 이제 통일 외교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과 통일 문제를 조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통일 외교를 본격화하기 위해 중국과 다채널 대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진 4가지 채널을 풀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그리고 외교부 국장급과 국방부 부국장급이 참여하는 2+2 외교 안보 대화, 국책연구기관 합동 전략 대화, 정당 간 정책 대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고위급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재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간 채널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2013년 6월 박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때 합의된 것인데요. 그해 11월 서울에서 처음 가동된 이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중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인 샤오첸 외교부 한반도 사무 부대표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한 통일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런 이야기들을 한 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논의를 좀 점차적으로 시행해 가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자칫 이런 것들이 북한을 좀 자극하는 요소들이 되지 않을까. 이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죠?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외교를 너무 주장하고 있다. 또 조속히 통일 논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북한 측에서 보면 흡수 통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순이지 않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네. 북한에서 좀 걱정하고 예. 또 북한이 그걸 오해해서 또 역으로 저희들한테 어떤 해를 입히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야말로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 미국은 그야말로 우리의 예친구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한 혈맹이고요. 그렇죠. 그런 예친구를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새로운 친구가 중국이에요. 예친구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새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새 친구가 나타났고 그 새 친구를 우리가 잘 설득을 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100번이고 새 친구를 잘 설득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주 현명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런 우려가 일각에 있지만은 좀 더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고 한번 지켜봐야 된다. 어쨌거나 북한의 목을 조르고 또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남북 통일의 어떤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역은 중국이다. 우리가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시진핑 그 주석이 앞으로 예. 7년, 8년 남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기에 우리가 절호의 호기에 우리가 새 친구를 잘 설득해야 된다. 저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교전에서는 사실 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가 딱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하고 좀 의논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중국 여론이나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중국 언론이나 이제 정부의 반응이 나온 건 없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중국 정부의 우리 정부의 그 통일 외교 논의에 대해 중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호응할지는 미지수라고 이제 보입니다. 우선 중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해 미국 등 외세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중국의 북한 문제에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요구하겠지만 중국은 한민족에 의한 자주적 통일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조속한 평화 통일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통일을 장래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시각뿐만 아니라 시차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강 교수님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밀착된 한중 관계, 남북 관계에는 이 한중 관계가 이 우호적인 분위기가 분명한 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소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좀 더 중국을 설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국 입장은 아마 중국도 여러 가지 내부 사정으로 반반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북한이 앞에 있기 때문에 참호처럼 말이죠. 앞에서 미국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필요한 존재다. 북한과는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부류가 있고요. 아니면 북한은 결국 중국한테 도움이 안 된다. 계속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앞으로 7, 8년 동안 경제 발전을 해야 되고 예. 또 그걸 통해서 G2 또 신대국 체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빠른 행보를 보여야 되는데 그 발목을 북한이 잡고 있다. 북한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세력들이 지금 서로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설득을 해서 우리 남한이야말로 너희 중국에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걸 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시진핑의 7년, 8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여기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2년 반 또 앞으로 차기 정부가 나왔는데 그걸 잘 외교전을 잘해야 됩니다. 동서독도 통일이 된 게 외교전의 승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외교전의 승리가 지금 기회가 왔다. 그래서 외교전을 잘 해야 될 거라고. 어쨌든 한반도 정세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산상봉 실무 접촉에 대해서 강승규 교수 그리고 이봉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